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 바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바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제가 사전을 보고 있는데요. 뭐뭇에 의해 또는 뭐뭇을 이용하여 뭐뭇까지 뭐뭇에 의한 뭐뭇을 통해 뭐뭇의 옆에 근처에 뭐뭇을 지나 옆으로 뭐뭇에 따르면 뭐뭇만큼 뭐뭇당 무슨 단위로 이렇게 서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의미들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도대체 바이가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를 찾아보면 마치 이 모든 의미들이 다양한 의미가 바이에 있는 것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치사는 다이어이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바이가 다이어다. 그 많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에는 동감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곰곰이 바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이만 놓고서 바이가 뭘까, 이 바이가 뭘까, 그러니까 바이가 해석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제가 바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주체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바이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바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문, Mike was beaten이라는 주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도구로 보충 설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물렸다. 걔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은 아시다시피 수동태 문장입니다.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가 주체 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행위자는 바로 이 바이 뒤에 있는 이 도구가 실질적인 행위자인 것이죠. 결국 마이크를 물은 것은 개가 되는 것이죠. 개가 마이크를 물은 것이고, 예. 그럼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 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자는 도구이다. 주체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행위의 중심이 주어에 있지 않고 바로 바이에 있는 것입니다. 주체 행위의 중심이 주어에 있지 않고 바이에 있다. 첫 번째 예문을 그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주체 행위는 I was standing이라는 주체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by a big tree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나는 서 있었다. 큰 나무 옆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이렇게 물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큰 건물이 있지 않느냐? 큰 건물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이 찾기 쉬운 큰 건물을 일단 찾고 나서 이 큰 건물을 중심으로 그 옆을 뒤지면 그 주변을 뒤지면 쉽게 우리가 찾는 곳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I was standing이라는 주체행위에다가 by a tree라는 보충 설명을 붙인 이유는 바로 나는 서 있었다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by a big tree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big tree가 큰 건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서 있었다.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국 I was standing이라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a big tre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by를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picked up the kettle이라는 주체행위가 있습니다. 주전자를 들었다라는 주체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by the handle이라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주전자를 들었는데 손잡이를 이용해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주체행위, 주전자를 든다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핸들 앞에 이렇게 by를 붙였습니다. 결국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우리말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by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by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by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치사를 우리는 흔히 역할어라고 합니다. 의미어가 아닌 역할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의미어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쓰이지만 전치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할어라고 합니다. 결국 by가 하는 역할은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을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by에 대해서 확실한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I traveled Europe입니다. 유럽을 여행했다라고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난 뒤에 with my friend로 보충 설명을 한번 붙였습니다. 유럽을 여행했는데 친구와 함께 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by train으로 유럽을 여행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트레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 기차를 이용해서 유럽을 여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I sent a letter라고 이렇게 주체행위를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라고 일단은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보충 설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by airmail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주체행위 중심이 되는 것이 에어메일, 그러니까 항공우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항공우편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니 편지를 보냈는데 항공우편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a dog passe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지나갔다라고 일단 표현하고 난 뒤에 by me라고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내 옆을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는 도구이지만 이것을 표현한 내 입장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by me라고 표현한 것이죠. 내 옆으로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문 주체행위는 We sell eggs라는 주체행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계란을 팝니다라고 일단은 주체행위를 표현하시고 나서 그 주체행위에 by the dozen이라는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결국 계란을 파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dozen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다. 결국 12개 단위로 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예문이군요. 다섯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I locked the door입니다. 문을 잠갔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주체행위 표현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by mistake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갔는데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실수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결국 문을 실수로 잠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문 We are not related. 우리는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by blood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는데 결국 우리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피다. 결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의미는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마이너스, 우측은 플러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마이너스, 우측은 플러스이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마이너스, 우측은 플러스,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마이너스, 우측은 플러스 라고 해도 둘은 서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주체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문을 보면 You have to finish the work라는 주체행위가 있습니다. 너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라고 일단 표현하고 나서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게 by 5니까 5시까지라고 5시까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시간, 주체행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5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I missed the train. 나는 기차를 놓쳤다라는 주체행위가 표현하고 되고 나서 by 2 minutes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차를 놓쳤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여기선 중심이 된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중심이 되는 것이 2 minutes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2분 차이로 기차를 놓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price of oil dropped라는 이렇게 주체행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y $2 a gallon 이렇게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휘발유 값이 떨어졌는데 2달러 갤런당 2달러가 떨어졌다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2달러가 되는 것이죠. 2달러만큼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주체행위에 대한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블스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것을 written by Hemingway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read는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그냥 novels by 해밍웨이 이렇게 보충 설명해서 해밍웨이가 쓴 소설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역시 sung by Beatles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도 song은 생략하고 그냥 songs by Beatl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비틀스가 부른 노래라고 이해해야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paintings painted by Picasso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인데 역시 painted는 대부분 생략하고 paintings by Picasso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또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Their relationship is hanging이라는 주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어드레르 그래서 한 가닥 실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그 관계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한 가닥 실이 중심이 돼서 매달려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한 가닥 실에 의존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의 주체행위는 The bookstore is입니다. 그 책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next to the bakery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 옆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예문은 the house is라는 주체이 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by the lake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있다, 호수 옆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next to the bakery도 빵집 옆에, by the lake도 호수 옆에라고 해서 두 경우 모두 다 무언 옆에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next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란히 어떤 길을 가다가 한 거리에 건물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이 어떤 것 다음 옆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the house is by the lake라고 할 때 이 by가 쓰이는 경우는 이런 순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 무엇 옆에 무엇을 중심으로 라고 의미로 쓰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그 예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A novel by Hemingway. 이 명사를 전치사로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되겠죠. 이 명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예문은 명사를 이번에는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 경우입니다. 소설인데 해밍웨이가 쓴 소설, 그리고 그 다시 보충 설명해서 그의 말년에 쓴 소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전치사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할 때는 문장 앞에 이렇게 휘치를 쓸 수 있습니다. 명사가 사물이고 그 사물을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할 때 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휘치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나브를 명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쓴 소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by which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which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which는 뒤에는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바로 해밍웨이 wrote처럼 뒷문장에 또 다른 이런 주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which는 이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뒷문장에 주체 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뒷문장에 주체 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문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문의 첫 번째 주체행위는 Honesty is a principle이라는 주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y which he lives라는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이 by which가 보충 설명하는 것이 바로 a principle입니다. 그러면 by which는 앞에 있는 a principle을 지시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을 경우에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주체 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여기까지 읽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끝까지 읽어봐야 이 뒤쪽에 나오는 주체행위까지 읽어봐야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by which까지만 읽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여기까지 읽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by which를 which는 이 프린시플을 가리키는 것이니 이 앞에 있는 명사 프린시플을 중심으로 해서 뒷문장의 주체 행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이 뒷문장까지 읽어보면 he lives라는 이런 주체 행위가 나왔으니 그것을 한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정직은 하나의 원칙인데 그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는 살아간다. 결국 정직은 그의 삶의 신조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도 아래의 문장처럼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보면 by를 which 앞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 주체행이 바로 뒤에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셔도 문제될 건 없고 요즘 뭐 원칙적인 문법 학자들은 위에처럼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경직된 문법이다라고 해서 아래쪽처럼 써도 무방하다. 전치사 by를 뒤쪽에 놓는 것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요. 수동태 문장 I was beaten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문입니다. by a dog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There is the dog라고 해서 개가 있다. 이 there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는 개가 있다. 그 개가 있다라고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there is니 그 개가 저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by which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which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which 가리키는 것은 이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도구가 중심이 돼서 나는 물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결국 그 개가 나를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by which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짐작은 그 개가 중심이 돼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뒷문장은 수동태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 개가 나는 물렸다 그 개에 의해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by를 이 which 앞에 가져오지 않고 주체행위 뒷문장의 주체행위 뒤쪽에 놓아둘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문제는 by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동사 ing. 이제까지는 by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by 다음에 동사 ing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체행위 나오고 by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체행위 나오고 by 나온 뒤에 이렇게 동사 ing가 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동사는 결국 ing가 붙어도 동사입니다. 결국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by 동사 ing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체행위 다음에 by 명사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주체행위 나오고 by 동사 ing가 나오면 동사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예문이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라는 주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말은
소송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여기서 그 내용에서는 이 시작한다는 의미는 소송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by freezing a asset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reezing asset은 재산을 동결시킨다는 의미죠. 재산을 동결시킨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는데 그 행위에 소송을 시작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또 다른 행위는 바로 freezing a assets. 그래서 그녀의 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체 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은요. You become justice라는 주체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just는 정당한, 공정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당신은 정당해진다, 공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뒤에 by performing just actions라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정당해진다, 정당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너는 정당해진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 사람이란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착한 행동을 할 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악한 사람이 되듯이 정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은 정당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to 아주 그 영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 to. 내일은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기회에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 또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